깊고도 넓은 두물머리. 이곳은 시대가 포용하지 못한 선구자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약용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연과 역사가 빛나는 도시 경기도 남양주. 이곳에 정약용의 생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문범영입니다. 오늘 찾아온 이곳은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개혁주의자이자 정치가, 사상가, 과학자, 의학자, 법률가인 역사 속 큰 인물을 탄생시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생가 앞입니다. 오늘 남양주를 함께 돌아보며 이곳에 남아있는 정약용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나고 자란 곳이자 유배 후 18해를 더 살았던 이곳. 여유당은 그에게 처음과 마지막이면서 유배 생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그동안 써온 책의 내용을 완성했던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생가인 여유당.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살아온 삶을 짐작케 했습니다. 여기는 정약용이 나고 자란 여유당인데요. 유교를 공부한 유자답게 노자의 도덕경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여하며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유하며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으로 사방을 두려워하는 뜻하다의 뜻입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눈길이 항상 따르니 부득이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이죠. 총명하고 호기롭던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정약용은 뛰어난 학문과 식견으로 정조의 눈에 들어 금방 그 기량을 펼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소수파였던 남인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뛰어난 기재와 학문의 성취도에 비해서는 그의 뱉을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정약용이 아무리 좋은 답안을 써도 시험을 주관하던 노론이 그의 앞길을 막은 것이죠. 이를 안타까워한 정조는 친히 정약용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써낸 글이 장원보다 낫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이죠. 정조는 훗날 정약용이 나라를 위한 큰 제목이 될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봄날. 하지만 정약용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계기, 실학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실학 사상이 담긴 거중기로 정약용은 그의 뜻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거중기입니다. 비록 축소해 놓은 것이지만 이 축소를 해서라도 이 자리에 놓아야 할 만큼 거중기와 정약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당시 정조는 10년을 계획으로 거대한 행정수도 건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자에게 양유하고 자신은 화성에서 상황으로 개혁을 진두지휘할 계획이었었는데요.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돈과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정약용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이 당정을 다스리는 정조의 지혜가 설득없지 않습니까? 30대의 정약용은 화성건설의 총책임자로서 10년 예정이었던 건설기간을 불과 3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정약용은
거중기를 구안해 무거운 돌을 편히 나를 수 있게 했고 공사비도 무려 5만 냥을 절약하였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8억에 달합니다. 항구는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상을 반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화성은 올해로 세계문화유산 지정 20주년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동아시아 성각 축조 기술의 특징을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성은 이전 조선의 성곽에서는 흔치 않았던 방어용 시설이 추가되었다는 점 등이 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꿈을 이뤘던 순간 얼마나 떨리고 벅찼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발생한 신유박해에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11년간 강진으로 유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관료 정약용으로는 안타까운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후학양성과 실학을 집대성하며 인간 정약용으로서는 복잡함 없이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경세유포, 목민심서, 험엄심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서적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국가 전반적인 통치기구에 대한 개헌안을 담은 책부터 지역이나 지방의 목민관들의 행동 양식을 다룬 책, 또는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리를 계몽하기 위해서 쓴 책, 유배지에서 썼던 글로 위대한 경륜을 후대에 남긴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좋아하던 시조를 마음껏 쓰고 그리며 지냈습니다. 특히 정약용이 아내가 보내준 비단옷에 수묵담채로 남겼다는 슬픈 사연이 담긴 매화뱅지도는 대표적인 시조입니다. 첩첩이 쌓인 봉우리 가을빛 속에 있고 두어지 불타리는 석양가에 있도다. 멀고 먼 옥루각은 300리에 걸쳐 있고 찬 구름은 저 멀리 긴 하늘에 있네. 그리고 그는 생가로 돌아와 여유로운 생활을 하던 중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크기의 묘가 위대한 학자의 무덤이라 하기엔 초라한 듯 보였지만 그 치레보다 실리를 추구했던 정약용다운 무덤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다산 정약용의 묘지입니다. 정약용의 아내 또한 정약용과 함께 묻혀 있어 둘의 남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듯한데요. 묘지마저도 간소하게 한 모습이 참 눈에 띕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북편, 정약용이 걸었던 이곳을 저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과 푸르름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곳을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곳을 거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험난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이지만 지금 이곳은 작은 공원이 되어 여러 사람의 쉼터가 되고 그 삶을 기감을 시키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정약용의 일생여행 어떠셨나요? 새로운 사고를 견인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짚어보며 시대의 아픔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다산 정약용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역사적 위인의 발자취를 살피며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오늘 문금영의 공감 에세이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산 정약용, 그의 삶을 보니 꼿꼿하고 검소했던 성품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의 업적을 재조명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